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야당과의 대화를 강조하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선 국회의원, 전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최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민주당 내부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검찰 수사에 대한 정치적 방어를 경계하며 윤석열 정부의 통합의 리더십을 촉구했는데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 윤석열 정권의 문제 혹은 비극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상당한 큰 위기로 이게 확산될 수가 있거든요. 김종민 의원이 본 정치권 과제 집중 분석합니다. 내년 예산안 처리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을 놓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꽉 막힌 전국 해법은 없는지 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 해임 건의안을 지난주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만 연기가 됐습니다. 지금 본회의가 열리지를 못했죠. 네, 네. 관련해서 지금 탄핵 소추안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끝나기 전에 뭐 해임 건의안이라든가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면 예산안도 영향을 받아서 파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장관 한 명의 거취를 가지고 국가 예산에 뭐 향방을 네, 뭐 결정한다거나 좋은 정치는 아니죠 이게. 그리고 이제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뭐 이견은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 네. 그건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국회 이 지금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이 집단과 기관이 이 참사에 대해서 뭔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일 가까운 게 행안부 장관이에요. 결국 이 사안의 행정적인 총책임자니까. 네. 그래서 이분이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범법 행위를 했던 안 했던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 그건 수사를 해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수사 전에 이 국민들이 이 비극에 대해서 뭔가 책임지고 뭔가 사과하고 국민들 마음을 어루만주는 네. 이런 정치적인 리더십이 필요한 거죠. 그 점이 지금 제일 아쉬운 거고 이거는 지금 뭐 해임 건의나 탄핵이나 가기 전에 이상민 장관 스스로가 사퇴 결심을 하는 게 저는 필요했다. 네. 대통령이 이걸 파면하기 전에 그렇게 저는 본인의 그런 정치적, 정무적 그런 결단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실과 여당의 분위기는 다릅니다. 지금 어쨌든 국정조사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본 뒤에 결정하자라는 입장인데 지금 흐름대로라면요. 윤석열 대통령의 해임 건의안에 뭐 국회에서 만약에 통과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데 탄핵 소추안 발의까지 염두에 두고 계세요? 네. 그거는 이제 저희는 분명한 입장은 이런 겁니다. 네. 탄핵 소추는 기본적으로 범법 사실이 있어야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어야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에서도 과반수로 탄핵 소추 의결은 할 수 있지만 네.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는지를 보고 판단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제 탄핵 소추를 하게 된다면 네. 이 점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치밀하게 해야 되는 거죠. 네. 그 과정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지금이라도 이게 법률의 위반이라든가 행정적으로 어떤 실수가 있다든가 이건 이제 수사를 하든지 국정조사를 하든지 해서 밝혀낼 문제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이전에 이 전체적인 이 참사와 비극에 대해서 대통령과 정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이 정치적 행위, 이 정치적 리더십 이게 저는 기본적인 그 우리 민주당의 요구고 국민들의 바람이다.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상민 장관의 사퇴를 저는 기대해 온 건데 네.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일단 법률적 검토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네. 최종적인 거는 다음 주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12월 2일인데 이제 넘겼습니다. 예. 예산 관련해서도 여야 지금 입장차가 뚜렷한데
갈등과 충돌의 근본 원인, 지금 여러 이제 전국을 포괄적으로 제가 드린 질문입니다. 이 문제를 풀어갈 해법은 없을까요? 어차피 국민들이 정치권을 전체를 불신하고 있잖아요. 네. 실제로 제가 보기에도 정치권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보기에도 정치권 전체가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대통령과 여당이 우선 책임을 져야 되고 네. 우선 먼저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권한이 많은 만큼 아무래도 0.73%를 이겼지만 100% 권한을 지금 행사하고 있잖아요. 네. 물론 국회에서는 또 다수당이 권한을 행사하지만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행정부가 중심이 된 나라니까 대통령과 행정부가 지금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푸는 것도 결국은 대통령과 여당이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는 기본 대전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이 독선과 독주의 리더십 이거를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네. 저는 이렇게 봐요. 보통 대통령들이 취임을 하고 한 1년 정도는 통합의 리더십으로 갑니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 선거 때 민심이 있어요. 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일방적으로 끝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런 민심을 반영해서 대통령직을 잘해야겠구나. 이런 결심을 다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견도 듣고 반대 의견도 종합을 해서 국민통합적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하는 게 그게 노태우 대통령 이후에 이 민주화된 대통령들의 공통된 특징이었어요. 네. 김대중 대통령 때 보세요. IMF. 그때 얼마나 통합의 리더십에서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근무후기 운동까지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유독 이 윤석열 대통령 때 이렇게 독선과 독주를 하는 게 저는 0.74%라고 하는 이 간발의 차이. 네.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뭔가 이게 트라우마로 작용하는 거 아니냐. 뭔가 0.73을 뭔가 이게 그 보완하거나 0.73을 덮기 위해서 뭔가 내가 옳다. 내가 맞다. 뭐 이런 좀 독선과 독주가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고 봐요. 윤석열 대통령도 야당과의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는 있는데요. 아직까지 소식은 없죠. 연내 만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좀 뭐 만나고 안 만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해온 결정들을 보면 네. 야당하고 대화하겠다는 정부는 아닙니다. 그런 대통령의 자세는 없어요. 네. 대표적으로 용산 같은 거 보세요.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을 하는 게 그렇게 분초를 다툴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까? 금융위기를 무슨 해결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아니잖아요. 네. 그거는 예를 들어서 용산이 맞다고 보면 국민과 소통을 해서 용산을 가야 된다. 그러면 한 1년 정도 계획을 세워서 국민적 합의를 해놓고 1년 안에 갈 테니까 협조해달라. 이렇게 야당의 합의를 구해놓고 준비해 나가면 됐을 일인데 네. 그거를 취임식 전에 밀어붙이는 이런 진짜 있을 수 없는 독주거든요. 네. 그다음에 장관 임명도 뭐 한동훈 장관, 이상민 장관 정말 핵심 측근들을 그 중요 보직에 앉혀서 시작부터 0.73이 아니다. 나는 100% 대통령이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야당이나 국민들 향해서 네. 이렇게 이 독선 독주의 이런 결정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저는 이게 지금 지지율 정치의 가장 본질적인 원인이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나 뭐 국민의힘만 그냥 뭐 욕먹고 마는 거면 저도 가만히 있어요. 그냥 구경하면 되죠. 네. 근데 이제 금융위기라든가 경제위기라든가 내년도 상황 더 심해진다고 그래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리더십이 흔들리고 이렇게 나라가 분열되어 있다면 지금 미국 중국이 쨍하고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충돌에 대처하는 일단 1번은 우리 안에 통합적인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이게 안 됐을 때 내년도 상황이 정말 걱정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빨리 이 독선 독주 리더십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렇게 좀 촉구를 합니다. 김 의원이 여당끼리라도 소통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한 바가 있잖아요.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사이에 소통이 잘 안 된다고 보시는 저는 겁니까? 전혀 안 된다고 봅니다. 전혀 안 된다. 네. 네. 왜냐하면 지금 아까 제가 지적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은요. 여당 내에서 자 용산 문제, 한동훈 장관 임명 문제, 이상민 장관 임명 문제, 이번에 이태원 참사에서 이상민 장관 사퇴 문제. 이건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됐을 때 여당 내에서는 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네. 용산도 천천히 해야 된다. 임기 취임식 날까지
조급하게 처리하면 안 된다. 한동훈 장관도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이상민 장관 이번에 그 이태원 참사났을 때도 적어도 행안부 장관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게 여당 내 목소리였어요. 원래 시작은.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안에 바뀝니다. 바뀌는 게 왜 바뀌냐. 용산의 뜻이 이렇다. 네. 대통령의 뜻이 이렇다. 이러면서 바뀌어요. 이건 소통이 아니죠. 네. 이거는 옛날 권위주의 시대 때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지금 이런 개명천지 민주공화국에서 대한민국이 21세기의 선도국가입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적 리더십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나라인데 거기에서 대통령이 갖고 있는 뜻, 이게 여당의 뜻이 돼버리는 네. 이런 상명하달, 이런 탑다운 방식, 이건 소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여당 의원들의 그런 당심이 네. 대통령 전달해 대통령의 뜻이 바뀔 수 있는 이런 소통이 돼야 그게 건강한 저는 내부 관계다.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안 보여요. 네. 당내 상황 여쭐게요.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와 대응 등을 놓고 지금 이견이 있습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의 경우 분열이 아닌 무도한 검찰권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냈고 또 한편에서 또 김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검찰의 목표가 방탄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현재 당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좀 문제가 있고요. 문제가 있는데 요즘에는 조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저 같은 사람의 목소리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인 대원칙은 이렇습니다. 검찰이 정치보복을 하거나 정권이 정치보복을 하거나 불법 과잉 수사를 하는 거에 대한 강력하게 대처를 하는 게 맞아요. 네. 그게 민주적인 정당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보기에 이 기준은 국민의 민심이거든요. 네. 국민들이 보기에 저건 검찰이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민주당이 싸워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는 사안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저거는 좀 문제가 있는데 자기들이 다수당이라고 하는 권력을 동원해서 뭐 당대표를 보호한다거나 당대표의 측근을 보호한다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의원들의 비리를 보호한다. 이러면 방탄정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하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루하루 한 건 한 건에 대응해서 이 선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늘 국민 민심과 함께 가서 민주당의 대응은 명분이 있다. 네. 의미가 있다. 필요하다. 이런 동의를 얻지 못하고 저거 방탄이다. 저거 당대표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당대표 측근인데 문제가 있는데 뭔가 방패를 저렇게 앞세우는 거다. 당 대변인이 당 지도부가 나서서 좀 무리하게 하는 거다. 이런 여론이 일면 민주당이 엄청나게 흔들리게 되죠. 네. 현 상황에서 이재명 당대표의 사퇴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아직 사퇴 문제가 핵심은 아니고요. 저는 네. 이런 겁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저도 반대했습니다만 많은 의원들이 반대를 했는데 당대표 나왔어요. 근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제가 의견이 달라도 절차에 따라서 결정이 됐으면 또 같이 승복하고 가야 됩니다. 네. 그래 지금 당대표가 된 지 한 100일 됐잖아요. 그 100일밖에 안 됐는데 너 당대표 내려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민주적 절차에 대한 존중은 아니라고 봐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당대표가 됐으니까 그냥 이재명 대표가 모든 게 옳다. 이건 아니거든요. 결국 왜 당대표가 됐느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가장 잘 견제할 수 있는 네. 또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는 거 국정의 이 혼선, 국정의 탈선에 대해서 가장 잘 막아내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당대표니까 한번 해봐라. 이러고 당원들이 밀어줬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잘 해내면 당대표 하는 거고 네. 이거 잘 못하면 당대표 어려워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두 가지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자,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이 실망했어요. 그럼 민주당이라도 신뢰를 줘야 되잖아요. 그 국민의 신뢰를 받아내는데 이재명 대표가 적임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건 뭐냐. 네. 첫 번째 사법 문제입니다. 알고 봤더니 이재명 대표 아무것도 없다. 검찰이 얘기한 건 대부분 거짓말이다. 네. 이렇게 사법 문제가 정리되는 게 하나가 있고 만약에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에서 비리가 사실이다.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못 견디는 거죠. 네. 두 번째로는 사법 문제에서 뭔가 확실하게 나오느냐와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대응을 잘못해서 당권을 개인적인 이런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데 방탄하는데 이용해서 국민 신뢰가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로부터 더 지지받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를 우리가 견제하고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대한민국을 끌고 가야 되는 이런 제1당의 그런 대표로서 또 국민들에게서 멀어질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앞에 놓여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점에서 민심이 야, 당대표는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상태로 가는 건 저는 아직 아니라고 보고 그러니까 대응을 잘해야 돼요, 앞으로 이제. 네. 박영선 전 장관이요. 분당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던데 실제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정치권 밖에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현재 있는 두 당이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지난번 대선도 역대 최악의 비호감 대선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엄청난 불신이 있습니다. 비호감이 있어요. 네. 뭐 그 덕에 민주당이 조금 더 약간 돋보이는 게 있긴 하지만 민주당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특히 중도층이 많이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이 양당이 또 이 비호감 정당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있는 양당으로 대한민국 끌고 가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대로 가면은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기가 쉽지가 않다. 근데 이 당내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저는 변화의 움직임이 있을 거다. 네. 개혁의 움직임이든지 아니면 심지어 재창당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네. 목소리가 전 내년에 좀 생길 거라고 봅니다. 관련해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잖아요. 뭐 한때 조기 귀국 얘기도 있었는데 이 전 대표가 당에서 어떤 역할을 하리라고 보세요? 지금 미국 가 계시거든요. 네. 그 내년 6월까지 미국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공부도 할 겸해서 가 계시는데 지금 이낙연 대표가 우리 당의 어떤 뭐 역학관계에 개입을 하거나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내년 6월 이후에는 그분도 이제 참정권이 있고 피선거권이 있으니까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이낙연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일이 추진되거나 네. 또 어떤 방향으로 갈 거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조금 안 맞다고 봅니다. 현 정치 상황에 대해요. 누가 먼저 분열될 것인가의 싸움이다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전당대회를 놓고 친윤, 비윤 등 물밑 경쟁이 지금 치열한데 국민의힘 향후 전당대회 또 당의 미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국민의힘도 뭐 그거를 뭐 제가 뭐 남의 집 얘기를 이렇게 섣불리 하기는 어려운데 네. 하여간 분명한 거는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과 윤핵관 내지는 윤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당을 재편하고 좀 끌고 가려고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일종의 독선과 독주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왜? 네. 거기에 뭐 이준석 대표를 지금 이제 거의 뭐 출당시킨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유승민 전 대표에 대해서 이제 약간 몰아내는 분위기고 그리고 이런 약간 비주류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내년도 국민의힘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과 측근들 중심으로 독선과 독주의 드라이브가 걸릴 거다. 네. 그러면 저는 국민의힘이 그 온전히 그냥 다 윤석열 중심으로 가자 이런 당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게는 네. 못 갈 것 같아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요. 서해 공무원 피격과 관련해서 구속됐습니다. 이에 앞서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안보를 정쟁으로 삼고 있다면서 선 넘지 마라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냈는데 오늘은 이 신뢰 자산을 잃어버려 참 안타깝다 이런 표현까지 좀 나왔거든요. 어떤 의미로 보세요? 저는요, 이건 아주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는데요. 네. 서훈 전 안보실장은 대한민국에서 평생을 국가정보원을 출발로 해서 평생을 안보와 관련된 종사인 안보 전문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책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여야를 떠나서 서로 그건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근데 이런 분이 개인적으로 뇌물을 받았다거나 뭐 개인적으로 비리를 저지른 거면 그건 어쩔 수 없죠. 법 앞에 평등한 건데 정책을 한 걸 가지고 정책을 했던 행위를 가지고 사법 처리를 한다? 이건 사법의 과잉입니다. 네. 이건 사법이 정치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구 선수가 축구장에 뛰어들어서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검찰도 잘못한 거고 그 검찰 뒤에 있었던 윤석열 정권이 잘못한 거고 사법부도 잘못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렇게 되면 누가 소신 있게 정책 결정을 하겠습니까? 제대로 된 정책 결정을 못 하게 되면 그 피해자는 누가 되냐? 국가와
국민이 되는 거예요. 네. 이거 당장 그만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인 비리라고 한다면 사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정책 결정을 가지고 사법이 뛰어드는 거는 이건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안 맞는 겁니다. 네. 입법권, 정책 결정권 이게 국민들로부터 위임된 거예요. 이거는 사법이 개입할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 안에 개인의 비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정말 이거는 넘어야 될 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간 건데 저는 이 점에서 여든 야든 과거에 우리 정부에서도 우리 뭐 국정교과서 가지고 뭐 사법 수사라니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런 것도 잘못됐던 거라고 봐요. 네. 그런데 그때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이거 보복하면 안 되죠. 잘못된 걸 다시 반복하면 안 돼요. 네. 이거는 특히 서훈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안보, 그러니까 정책 자산이거든요. 이런 정책 자산을 이렇게 함부로 다룬다. 그런 나라를 믿고 누가 국가에 충성하고 누가 공직을 하겠습니까? 결국 검찰이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직접 겨냥한 거로 보세요? 뭐 겨냥을 했으니까 이런 무리한 일을 하겠죠. 네. 이건 100% 윤석열 정권의 부메랑으로 돌아갑니다. 네.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거를 매번 봐왔잖아요, 우리가. 이명박 정권 때 봐왔잖아요. 그 이명박 정권은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 신뢰 잃어버리고 네. 지금 윤석열 정권이 그 길을 그대로 또 가고 있어요, 지금. 네. 국민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 예산안을 꼼꼼히 심사하는 것은 국회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얼어붙은 전국 속에 제대로 된 심사가 과연 될 것인지 걱정입니다. 대화 타협을 통한 민생 중심의 국회, 그런 모습 김종민 의원의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장님 혐의 설명 어떻게 하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성실하게 심사에 임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자회견한 거 가지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했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잠깐만요. 첩보 처리 과정에서 대통령 지시가 따로 있습니다. 당시 정부에서 정책 판단을 한 건데 그 정책 판단에서 사업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옳지 않다. 서훈 전 실장에 대해서 영장 청구한 것을 저희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고요.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로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지는 못할 망정 죽음에 이르기까지 방치하고 김정은 정권 눈치 보기 급급해 월북으로 단정 지으며 명예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전직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죽여놓고 나서 도를 넘는다. 자기의 치부가 자기의 거짓말이 들통나니까 그걸 건들지 말라고 하는지 저는 분노스럽습니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신 전 의원님. 네. 전국 현안 우선 살펴보는데요. 화물연대 폐합이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운송 업무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그러면서 노사 법치주의를 천명했습니다. 강경 대응 배경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화물연대의 파업 이유, 파업 주장을 정확히 아시는 분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네. 보기에는 안전운임제를 계속 유지해 달라. 다시 말하면 2020년, 21년, 22년 3년 동안 해왔던 걸 시범적으로 운용을 했고 이것을 정부가 분명히 3년 더 연장하겠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더 철저하게 영원히 계속 가져갈 수 있다는 대목이 하나 있는 거고 지금은 안전운임제 어떻게 보면 적정운임제일 텐데 최저임금제처럼 네. 그 적정임금 운임을 보장하는 이 체계를 지금은 어떻게 시멘트 운송과 컨테이너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철강, 자동차, 사료 이런 품목으로 확대해달라는 요구란 말이에요. 네. 이게 지난 6월달 1차 파업 때도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큰 문제가 3년 동안 3년 더 연장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게 된다. 파업을 계속한다. 이렇게 되면 아시는 대로 이게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콘크리트가 레미콘에 안 들어가면은 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뭐 일용 노동자들 일을 못 할 때고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정유 공장에서 지금 석유를 휘발유나 이런 걸 기름이 안 빠지면 저장고에 넣어야 되니까 잘못하면 정유사도 정유회사도 일을 중단해야 돼 이런 상황이 되니까 너무 다 연결돼 있다. 네. 따라서 너무 큰 피해가 오니까 법에 정해진 대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는데 빨리 좀 진정됐으면 하는 바람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영주 전 의원님, 네. 윤석열 대통령이요. 그 이번 파업 사태 관련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소환했는데 어떤 배경에서입니까? 그래서 이제 2003년도에도 화물연대가 있었단 말이죠. 수많은 대화 토론회도 파업을 했기 때문에 초창기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급기야는 2005년도에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 또 지금 이 소위 그 업무 복귀 명령이라고 하는 걸 법제화한 당사자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셨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그야말로 노 대통령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헌법 또 법에 굉장히 철저하신 분이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뭐 화물연대라고 하는 거 아시다시피 실제적으로 노동조합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지입제의 개인 사업자인데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정부가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안전운임제로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을 일상화시켰을 경우에 단순한 화물연대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든 국가에서 말하자면 운송 사업자들에게 다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 또 마크롱 대통령도 노란 조끼 시위 유가 인상 모임에 대해서 직접 시위대를 찾아갔던 부분. 네. 그래서 현재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법치주의와 원칙을 강조하는 취지가 있고 그것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소위 민주당에 몸담았던 어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라고 하면서 정당성을 강화하는 이제 그런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 공방 여전한데요. 신성범 전 의원님, 당 안에서 국정조사 보이콧하자 또 당 밖에서는 이상민 해임을 해라. 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머릿속이 복잡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 생각을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게 당내 의원들이나 심지어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향해서 지금 시점에서는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핵심이냐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지금은 중요한 게 예산하고 입법이다. 거대 야당 속에서. 따라서 이것 때문에 마음은 안 들지만 뭐 국정조사에 합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할 테죠. 그런데 당내에서는 강경파들이 그 합의 왜 줬느냐 이렇게 하는 거고 또 항상 이렇게 머리를 맞댔던 박홍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딱 내놓으니 이게 참 모르가 이 말만 여당이지 뭐 소수인 그런 정당의 원내대표로서 여기 치고 저기 치고 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머리가 많이 아프겠죠. 김영주 의원님, 네.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에 이어 지금 탄핵소추안도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방금 이제 김정민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은 탄핵 소추는 더 어렵습니다. 그것은 불법법 명백한 위헌이라든지 부당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뭐 말하자면 정무적 정치적 책임자가 행안부 장관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네. 그 아직까지 조사도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할로윈 사건 자체에서 뭐 어떤 명백한 위법한 그런 행위가 있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탄핵소추까지는 가능성이 적고 또 탄핵소추 자체를 법사위라든지 또 법사위원장이라 이렇게 본다라면 그 가능성도 적어지고 그럼 또 하나 해임 건의안도 우리가 박진 장관 때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대통령께서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행위다. 이것은 왜냐하면 현 정부가 거의 말하자면 할로윈 그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자면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정치 행위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한 쟁점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보 라인의 책임자였던 서훈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됐습니다. 신성범 전 의원님, 어떤 이유에서죠? 지금 자꾸 야당에서는 이게 정책 판단 문제를 검찰이 손댄다고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정책 판단 결과물이 아니고 정책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를 따지고 있다고 보기가 좀 더 정확한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게 9월 20일 날 우리 공무원이 살해되고 나서 자 그날 9시 40분에 시체 불태워졌다고 이제 알려졌던 사실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래서 얼마나 급했던지 우리 정부가 새벽 다음 날 9월 23일 날 새벽 1시에 당시 청와대에서 서훈 안보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잖아요. 네. 거기서 모든 걸 종합해서 어떻게 자 그럼 이게 월북이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칩시다. 그러면은 그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날 새벽에 다 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이 돌아가서 여기에 월북이라는 자신들의 판단 결과와 배치되는 다른 조사들, 다른 그 정보들을 다 삭제했단 말이에요. 이 대목이 그러니까 그때까지 새벽까지는 뭐 판단이 있는데 그 후로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은폐 조작 영역에 들어간 거예요. 나중에 뭐 해양경찰청에 대해서도 그냥 자진 월북이라고 발표해라. 이렇게 놓으니까 이거는 10시간 넘는 그저께 있었던 10시간 넘는 구속 적부심 심사에서도 법원의 판단 자체가 이것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양쪽 이야기를 들어봤겠죠. 하지만 이건 오히려 증거인물 우려가 있고 검찰 손을 들어줬다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이 부분은. 네. 삭제 관련해서는 서로도 입장이 좀 충돌하고 있잖아요. 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정말 삭제를 한 거냐 아니면은 뭐 실제로 남아 있는 거냐 또 하나는 그냥 삭제가 아니라 배포선 조정이냐. 네,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밝혀지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정황만 보더라도 은폐 조작 쪽으로 좀 더 이동한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서훈 전 실장 구속에 지금 여야 대립은 물론이고 신고 전문 간의 갈등이 다시 또 표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요. 김영주 전 의원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선을 넘지 마라 이런 뭐 경고성 얘기까지 나오고 오늘은 소중한 신뢰 자산을 꺾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어떤 의미로 보세요? 사실은 이제 뭐 국가 안보 또 대통령의 어떤 통치 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판단의 과정 또 정리의 과정상에 나타날 수 있는데 아직도 그것이 의도적 선택적인 뭐 월북몰이다 이렇게 규정해서 실제로 검찰이 했고 다만 이제 재판부에서도 박 전 대통령보다 오랜 시간 동안에 한 10시간 가까이 고민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위중성의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사실은 그 월남한 선언을 납북한 문제든지 지금 현재 서훈 국정원장과 관련된 문제는 일반인들이 알기는 어렵고요. 또 혹은 국회 정무위원회라든지 정보위원회라든지 국회의원들조차도 당시는 정당하게 동의가 있어 왔던 사안에 대해서 똑같은 정부, 통일부, 국정원이 이제 전혀 다른 각도에서 해석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윤 대통령의 어떤 입김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또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 이런 암묵적 동의 없이는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부분, 물론 유족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낱낱이 밝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선을 넘고 있다. 안보 파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맥락이 문 전 대통령에게 나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임종석 실장 입장에서야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현 대통령을 끌고 들어가면서 당시 이 정부의 어떻게 보면 기획된 수사라고 말하고 싶어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조사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결론은 자체는 서훈 실장이 회의를 주재했고 새벽 1시에 회의를 주재했잖아요. 근데 대통령한테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고한 게 아침 8시 반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결과만 보고받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뭐 마음이 급하셨던지 자기가 보고를 최종 승인했다. 그러니까 최종 승인했다라는 입장을 냈잖아요. 그게 보고서를 최종 사인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보고받은 바 8시 만에 보고받은 걸 최종 승인 판단을 수용했다는 그 취지예요. 따라서 이는 법적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질 이유도 없고 사실 지금만 생각하면 그래서 지난번 그 감사원에서 서민조사하고 한다고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답변서를 그냥 그때 냈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 아니냐 싶어요.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해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과 친윤계 또 지도부 만찬 회동을 계기로 당권 시계가 좀 빨라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전당대회 시기와 규칙을 놓고 삿바 싸움이 들어간 것 같은데 신성범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귀결될 것으로 보세요? 일단 시기는 아마 3월
흔히들 2말 3초라고 하는데 네. 아마 3월로 정리가 되는 것 같고 이 말은 무엇이냐? 지난번 정진석 현 비대위원장이 아주 강력하게 당권으로서 당 대표로서 역할을 하고 싶어 했지만 이것이 이른바 대통령과 측근들에 보면 볼 때는 별로 명분이 없고 오히려 내후년 총선을 준비하는데 좀 더 안 된다. 그래서 4, 5 심지어는 6월서는 물 건너갔다. 시기는 3월로 되는 것 같다. 다만 규칙을 놓고는 굉장히 좀 샤프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의 언론에서 나와 있거나 대표로 나오겠다고 한 사람들이 심지어 지지율이 아니라 높지를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당내에 가장 비주류 반주류격인 반주류로 격인 유승민 전 의원이 나오면 어떡할 건데? 라는 질문에 대해서 현재 7대 3으로 돼 있는 당원 투표 7, 여론조사 3으로 돼 이 부분을 손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건 명분은 별로 없는 거고 다만 역선택 방지 조항. 그러니까 우리 당 또는 무당층을만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판단이. 그런데요, 김영조 전 의원님, 최근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권 주자들을 언급하면서 다들 성에 안착 고민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이제 주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별도로 만난 것이 전해지기도 했는데 안 그래도 한동훈 장관 차출론이 나오는데 이게 사전에 군부를 지피는 발언 아니냐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보네요. 네, 이제 계속 여론조사상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를 제외하고는 여권의 1위 주자로 조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동훈 장관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조사되고 있고 한 10%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역으로 보면 현재 국민의힘 안에서 나서고자 하는 분들이 겨우 2%, 3%. 또 결과적으로는 방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유승민 대표와 붙었을 때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없다. 그렇게 됐을 때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멘붕은 뭐냐 하면 이준석 대표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유승민 대표가 됐을 때 대통령과 결이 다른 대통령을 맞받아치는 그런 당대표가 나왔을 때 과연 이 정부를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가라는 회의론이 많기 때문에 그와 같은 원론적으로 그럴 바에야 물론 다만 현실적으로는 내년 3월 전당대회로 할따르면 뭐 5개월, 6개월짜리 장관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현실적인 부분은 낮죠. 최소한 대통령께서 장관을 임명할 때는 한 1년 정도는 시키고 뭐 총선이라도 나가게 할 그게 일반적인 프로세스입니다만은 뭐 말하자면 주호영 대표 입장에서 그러기 위해는 그러기 하기에는 당이 지금 너무 말하자면 문제가 있습니다. 1년이 안 되더라도 필요할 경우에는 당에 급파해 주시는 것도 좀 생각해 주십시오. 이런 어떤 말씀 그리고 또 윤석열 소위 친윤계 안에서 완전 별도의 섹션 뭐 분과를 만들어서 이 말하자면 정계 개편 속에서 신당을 만들어 보자는 그런 기획들도 이 안에 묶여 있고 그렇다면 누구를 앞세워 가야 될 것이냐 당이 깨어졌을 때 만에 하나 이제 그런 부분도 복순으로 깔려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신성범 전 의원께서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 시기에 굉장히 미묘한 언급이거든요. 그게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디 가서 이야기를 했죠. 태국 가세요. 태국 경북 언론은 모임에 가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속살을 드러낸 거예요. 뭐냐면 이게 사실은 당원들끼리 흔히 하는 말이에요. 지금 나와 있는 멤버들을 가지고 이거 야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는 게 맞는 말이에요 지금 그게.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보기에는 좀 있는 그대로 털어놨다는 그러니까. 원내대표니까 정보도 많겠죠. 그렇게 대통령하고도 뭐 교감이 있을 텐데 제가 봤던 데는 오히려 그분보다는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속내를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윤통이 왜 저희 무명이었다가 대통령이 됐듯이 앞으로 지금에 나와 있는 사람들로 당을 운영해야 될 당 대표가 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좀 늦더라도 새 사람을 찾아서 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통령의 생각이 뭐랄까 이게 고민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은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정확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읽고 있다고 봐야 돼요. 마음을 읽은 건지 교감을 한 건지 교감이 됐을 가능성도 있죠. 저는 뭐 그걸 좀 있다고 지켜보면 그 답이 나오겠죠. 민주당 움직임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내일 당대표 취임 100일을 맞는데요. 뭐 민생행보를 강조해 왔습니다. 당내외 이런저런 평가가 있는데 관심은 취임 100일 회견에서 이 측근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입장을 낼 것이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입장을 낼 가능성이 적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입장을 낸다라면 이미 냈어야 되지 않느냐. 이미 둘 다 구속이 된 상태에서 계속 연일 기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어떤 입장이라고 묻고 있는데 아무런 답을 하고 있지 않고, 차라리 그것보다는 기존의 검찰이 영 뭐 실질과 동떨어진 그런 어떤 뭐 조작 정치라든지 이미 판을 짜놓고만 억지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갑자기 뭐 100일이라고 됐다고 해서 척본에 대한 어떤 유감을 표명한다든지 그렇게 할 가능성은 적고, 네. 앞으로의 어떤 뭐 윤석열 정부하고의 관계, 또 어떤 민생 정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낼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그렇게 네. 보여집니다. 이른바 비명계라고 하죠. 그 견제성 발언이 간간히 나오던데, 향후 검찰 수사 전개 방향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어떤 점을 염두에 둔 발언이죠? 아무래도 지금 앞으로 전개될 상황이 어떻게 보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연말 안에 그 무슨 검찰이 이제 뭐 이재명 대표,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소환 요구를 할 테고 여러 차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을 테고, 그러면 검찰에서는 체포영장을 청구할 테고,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하게 되면 이게 국회로 넘어오게 된다. 그럼 국회에서는 이재명 의원 체포 동의안 처리 때문에 시끄러워질 테고, 네. 이런 일련의 흐름이 보이잖아요. 이게 보이기 때문에 박홍근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국정조사에 합의해 놓고도 이상민 장관 해임안 건의안이란 강수를 던진단 말이에요. 왜? 아, 저쪽에서 우리 여권에서 우리 대표를 손을 댈라 그래. 우리도 가만히 안 있겠어. 강대강 구조로 몰고 가려는 생각 때문에 모든 지금 당력이 거의 모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당내에서는 어떻게 해요? 지금은 제가 민주당 의원이라 그래도 뭘 알아야 정확해요. 신문에 보도된 게 외에 의원총회에서도 뭐 아무리 비공개 보고를 받아봐야 잘 모르겠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보여요. 다 뭘 기다리고 있느냐? 정말 우리 이재명 대표 진짜 정치적으로 생명이 온전할까 끝날까 하는 순간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야 자기들의 어떤 이걸 다음에 내후년에 총선에서 공천권을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서 기소된 상태에서 그냥 지게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새로운 비대위나 구성되는 건지, 본인은 나서지 않더라도 지금은 상황을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다라고 민주당 의원들은 볼 겁니다. 아마. 이런 상황에서요, 최근 야권이 아닌 여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마설을 띄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조 전 장관이 차기 총선에 출마하고 나중에 민주당의 대선 주자까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신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 왜 여권에서 조국 전 장관을 얘기한다고 보세요? 여권인지 아니면 여권 내에 호사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조국 장관이 구형도 됐잖아요. 1심이 그렇죠.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데 관계가 있죠. 예, 관계 있고, 그다음에 차라리 지금 5월 달이면 나오는, 내년 5월 달이면 나오는 김경수 전 지사 정도가 나와서 이른바 친문에 뭐 구심점이 될지는 몰라도 뭐 연말 사면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능성이 있잖아요. 계속 저는 어떻게 네. 보면 저는 조국 전 장관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도대체 무슨 맥락인지 저로서는 이해하기 네. 힘든. 김영주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 조국 전 장관 관련 민주당 인사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우상호원도 지난번에 뭐 부산 총선 얘기를 했었는데 본인이 고세했다, 현실 정치 안 하겠다고 얘기했고, 물론 이제 뭐 여권에서 진짜 관악 출마설까지 얘기했습니다만, 출마설에서 부산보다는 관악이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나, 당장에 지금 말하자면 선거가 그죠? 벌써 2월 달인가요? 3월 달에 선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아주 강하게는 극단적으로 보면 법정 구속도 가능한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네. 혹은 구형이 5년이지만 실형이거나 2년 정도, 2, 3년 정도의 집행유예가 나왔을 때고 현실 정치를 할 수 있겠냐. 괜히 이재명 흔들리기에 불과한 일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두 분은 의정 활동도 하셨고 정치에 깊이를 갖고 계신데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양당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 분당론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국민의힘 분당론은 이번엔 좀 민주당 발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유승민 전 의원이 공천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나가서 새로운 당을 차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 전 의원께서 이 어떤 기류가 좀 보입니까? 아니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뭐 국회의원 공천을 받아서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막 송영길 전 의원이 좀 표현을 잘못한 것 같고. 아니, 국회의원 공천은 받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아니 이분은 대통령 선거 경선에 나와서 또 네. 실패했는데 국회의원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제가 보기에는 뭐
시키좀 할지 몰라도 본인이 공천신청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 오히려 더 큰 꿈을 꾸게 있겠죠. 그래서 제가 네. 보기에는 오히려 지금 여권발 원래 모든 정계 개편의 출발은 여권발이 힘이 있고 좋지만 이것은 야당의 희망사이고 제가 볼 때는 야당발이 먼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아까 네. 말씀 제가 드렸던 그런 요소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호남이나 젊은 층이나 야당을 그래도 지지하는 중도층에서 야 이재명 대표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불안감을 가진 나머지 교란 요소라 그럴까 분열 요소는 야당발이 먼저 시작되는 거 아니냐? 네. 야당이 깨지고 나면 그래서 흔들리고 나면 여당에서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그 선후 관계는 좀 바뀔까지 않아 보이는데. 신상범 전 의원께서는 야당이 더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영조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보세요 실제? 여야 어느 쪽이 더 먼저 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실제적으로 거의 동시적으로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네, 동시죠. 네. 왜냐하면 이것은 내부적으로 눈치 보기가 아니라 아직까지는 개헌 논의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선거구제 개편, 즉 양당 제도의 폐해가 극대화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잠복되어 있습니다만 친윤신당, 국민의힘 경우에는 야당의 경우에는 반명신당 이런 개념들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렇다면 새로 흩어 모여라고 하는 4당 체제로 갔다가 다시 양당 체제로 가더라도 일정 정도 뭐 역대로 보면 같이 출렁거렸죠. 한쪽만 출렁거린 적은 없거든요. 네. 거의 동시에 출렁거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중도층이 많고 말하자면 국민들 중에서 양당에 대한 비호감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당원권이 정지된 이준석 전 대표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하대요. 저는 총선에서 3번 졌기 때문에 4번째는 당선돼야 한다. 역시 공천받을 가능성이 낮잖아요. 그 이준석 대표의 용도에 대해서는 아주 당 전체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또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차원에서도 완전히 용도 폐기가 됐다고 보기는 힘들고 오히려 지금은 이준석 전 대표의 행태를 은행을 유심히 보고 있는 단계라고 보는 네. 게 좀 현실적이 알고 싶어요. 민주당 분당론에 실체는 있는 겁니까? 저는 민주당의 분당론에 실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처음부터 냉정하게 얘기해서 현재 이재명 대표 체제에 그러니까 당원들의 전체 100%가 참여한 뭐 전당대회 결과가 아니고 네. 호남을 비롯해서 5, 60%가 그냥 관망하는 솔직히 얘기하면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 그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지향할 거냐 그 다음 단계를 만들어갈 것이냐 고민이었기 때문에 네. 흡수 통합의 새로운 개조 이런 것이지 이 이재명 대표 체제가 확고하거나 포션이 크기 때문에 새로운 반대 방향이 아니라 네. 지나갔을 때의 종합적인 새로운 대형틀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많다. 분당보단 변화 혁신의 어떤 그런 수순이 그렇습니다.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합니다.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이제 정부의 어떤 수단이 발동되었을 때 사실 조합원보다도 비조합원들한테 더 위협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비조합원들을 우선적으로 좀 업무를 복귀시켜서 파업허금력을 줄고 화물연대를 좀 탄압하기 위한 목적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진짜 물류 정상화나 업무 복귀를 노리고 있다기보다는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로 시행하고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갈라치기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과 범죄를 기반으로 하는 쟁의 행위에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화물 집단 운송 거부 사태에 수반하는 불법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한 주간의 여론 흐름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이은영 휴먼 데이터 소장과 함께 진단해 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배 소장님,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했습니다. 예. 어떤 게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보세요? 글쎄 하나만 이유는 아닐 겁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강경한 태도 이 부분이 상당히 또 부정적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만 네. 특히 이제 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된 태도 또 그 이외의 현안에 대해서도 좀 강경한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인 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난 대선에서 투표했던 보수 지지층들을 결집한 그 당시 득표율이 48.56%였거든요. 네. 그 지지층들을 재흡수하는 데는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갤럽 조사를 보니까요, 긍정평가 이후로 원칙과 노조 대응에 대한 언급이 늘었던데 네. 지금 아직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가 해결이 안 됐고 민노총 총파업이 예고가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강대강 대치 원칙론 이게 지지율에 지속적인 영향을 줄까요? 이제 지속적으로 영향 줄 거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이게 그 강대강 대치가 지금 정치권하고도 강대강 대치고 언론하고도 강대강 대치여서 노동계까지 강대강 대치가 지속된다면 일시적으로 상승을 가져올지 모르지만 계속 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지금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ARS 조사하고 전화면접 조사하고 좀 갭이 있어요. 지지율 네. 상승 흐름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긴 올랐는데 한 그 중간 어디쯤이지 않을까. 그래서 한 3, 4%포인트 정도 올랐는데 이게 외교 랠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 호재들이 많은 상황에서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오른 건 아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많은 여론조사를 보면요. 확실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뚜렷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정치에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층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무려 12%포인트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잘한다라고 하는 응답만큼 못한다고 하는 응답도 하락해서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순증했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배종찬 소장님, 네. 이 두 자릿수의 상승은 물론 고관여층이 대답한 숫자지만 네. 이게 이례적인가요? 종종 있는 건가요? 그리고 지지율은 이제 상승 분위기를 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까? 이례적이다라기보다는 저는 어떤 이슈에 주목을 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 국정 수행에 대해서 분명히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층이 더 많긴 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난 대선에서 투표했던 득표율이 유권자층이 48.56%가 됩니다. 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고관여층,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를 하고 투표를 했었던 고관여층에서는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릴 만하고 또 그런 평가를 또 통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지지율은 한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이 지난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요구했던 유권자층의 요구대로 간다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은영 소장님, 네. 우리나라 월드컵 16강에 진출했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도 축전을 통해서 축하하고 격려했는데 그렇죠. 월드컵이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월드컵 같이 이렇게 그 빅 이벤트 스포츠의 경우에는 지지율에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16강 진출이 좀 기적적이라는 표현이 붙을 정도로 이게 여러 가지 주변 환경과 같이 맞물려져서 특히 이제 마지막 그 손흥민의 어시스트를 받은 그 황희찬 선수 골이 그 16강을 들어갈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브라질을 이긴다면은 저는 대통령 지지율에 더 크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선수단을 격려한 거에서는 지지율의 상승폭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브라질을 꺾었을 때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배 소장님, 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됐습니다. 예. 서훈 전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하루 앞둔 날 문재인 전 대통령이 현 정부의 검찰 도를 넘지 마라 이런 경고를 했는데요. 이게 야당 지지층 결집의 하나의 요인이 될까요? 기폭제가 될 수 있겠죠. 네. 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 서훈 전 안보실장이 구속됐거든요. 그렇다면 그 전날에 문재인 전 대통령, 그 직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도를 넘지 말라는 발언은 서훈 전 안보실장이 구속되는 순간 이건 나와의 전쟁이다. 네. 그래서 저는 분명히 했다고 보고 특히 그렇게 되면은 결집이 될 수밖에 없는 유권자층이나 응답자층이 누구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대 결집 콘크리트 기반은 호사화입니다.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 그러면 이들이 더 결집할 수밖에 없을 테고 네. 그렇다면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이 윤명 대첩이 아니라 문윤 대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것이 퇴임하는 시점에 갤럽 기준으로 지지율이 한 45% 육박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때문에 더 치열한, 더 불꽃 튀는 일종의 대결 구도가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가 스튜디오 들어오기 직전에 페이스북을 보니까 또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상당히 안타깝다. 서훈 전 실장은 최고의 북한 전문가다라는 자신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간의 관심은 이제 검찰의 수사가 문재인 전 정권의 주요 인사로 확대되는 것이 아닌가입니다. 가장 윗선인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겠느냐가 사실 가장 궁금증인데, 자, 이은영 소장님, 네. 여론은 어떻습니까? 여론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그 대통령,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론은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어떤 정책적 사안에서 상당히 그 진위를 파악하기 힘든 SI 첩보를 중심으로 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6월 달에, 올해 6월 달에 미디어 토마토가 6월 28, 29일 한 조사를 보면은 월북 조작이다라는 게 44.7%, 자진 월북이다라는 게 42.2%로 굉장히 팽팽한 흐름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정책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을 여론에서 국민들이 좀 하기는 좀 어렵다. 그런데 이게 전직 대통령에서 수사로 들어간다라면, 이게 특검 형태로 가면은 좀 그게 완화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직접적인 수사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정치 보복으로 인식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저는 당장은 아니지만 이은영 소장님과 다른 생각은,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 윤석열 정부의 검찰 수사의 예외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분명히 중도층까지 포함한 여론은 부정적일 수 있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들, 지난 대선에서 투표했던 48.56%는 정권 교체를 주장했거든요. 그때 담겨있는 내용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할 게 있으면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일련의 흐름도 그렇고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와 또 검찰의 구형도 그렇고 관련된 이런 일련의 사항들은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당장은 아닐지라도 내년에 어느 시점이라도 저는 좀 더 무르익게 되는 상황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사할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짧게만 덧붙이면 대통령실 이전도 정책적 사안인데, 이게 지금 대통령 퇴임 후에 이런 직접적인 수사 사안이 된다라면 국민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야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내년 예산을 놓고 또 충돌인데, 이은영 소장님. 네. 예산안 처리 지연 책임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게 지금 이 지연을 놓고서 특히 이제 이거를 뭐 국정조사와 그다음에 장관회의만 예산안을 다 연계시켜서 지금 조사상으로 아직 나온 건 없지만 분위기상으로는 이게 처리를 안 하려고 양당이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여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상민 장관 회의만 처리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요거는 민주당 쪽에 영향을 많이 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안을 그 정부가 원하는 예산안대로 관철시킬 것인지는 또 지금 현재 그 협상의 주체를 맡고 있는 주호영 원내대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서, 사실 이거는 지금 이제 실제 결과가 나와야지 여론의 향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배 소장님. 네. 이태원 참사 관련한 이슈도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그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는 책임 회피와 꼬리 자르기로 일관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는 것으로 어디 보니까 있던데. 그렇습니다. 네. 향후 지지율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강대강 대치, 물론 이태원 참사 관련된 이슈뿐만 아닙니다. 이상민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서 사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도 그렇고, 네. 그리고 또 다른 현안도 그렇고, 특히 이제 이태원 참사 관련해 보면 이 부분을 국민 여론대로 조치하지 않는 것은 앞으로 이제 지지율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 때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상당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 처리를 두고서도 여야 충돌이 이어지잖아요. 예. 이게 여론을 보니까 민주당의 이 장관 파면 요구에 대해 정당하다 이런 의견이 과반을 그렇습니다. 넘었던데, 네. 그렇다면 이상민 장관을 둘러싼 어떤 선택 기준에 여권이라든가 대통령실도 판단의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분명히 이 여론을 모를 리가 없겠죠. 네. 저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실도 국민의힘도 이미 여론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상민 장관을 경질하거나 파면하거나 자진 사퇴까지도 안 가고 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저는 계속해서 유지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탄핵 소추권을 발의하든 아니면 해임 건의안을 하든 어쨌든 간에 이상민 장관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간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네. 그걸 다 떠안고 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은영 소장님은 어떤 전망이세요? 일단 계속 이 상황으로 갈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예산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시효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네. 이제 정리는 되긴 되겠는데 사람들이 기대 수치가 높을 때 그 효능감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은 지지율이나 이런 데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넷째 주부터 도어 스태핑을 중단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NBS에 따르면 도어 스태핑은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절반 이상, 과반 이상인 걸로 나왔지만 또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가 40대 40으로 팽팽해요. 여론이 네. 팽팽하게 엇갈립니다. 그래서 지금 방향이 어느 쪽이다라고 확정짓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은영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어 스태핑을 다시 시작을 하는 게 여론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하는 게 유리합니까? 제가 볼 때는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기 필요하다는 의견도 44%나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이게 지금 문제인데 대통령실 입장으로는 그 불미스러운 사건이 정리가 안 되면은 이건 시작하지 않겠다라고 하고서 그 이후에 조치가 없어요. 조치가 있었던 게 가림막 설치하고 라이브를 통한 어떤 직접 소통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직 이제 정리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언론과의 대치 전국 또는 갈등 전국은 일시적으로는 이제 대통령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그 언론과의 어떤 언론이 너무 부당하게 대통령실 잘 전달하는 사항을 국민에게 전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대통령실의 입장도 수긍할 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대통령실이 전해야 될 것들을 전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효과도 갖고 올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배 소장님, 네. 도어 스태핑 중단 책임이 윤 대통령의 부적절한 언론관에 있다는 응답이 MBC 기자의 무례한 발언 태도를 선택한 응답자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 도어 스태핑 중단이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그렇죠. 도어 스태핑 중단했으니까 지금 지지율이 올라간 겁니다. 도어 스태핑을 중단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지율이 오히려 더 묶여 있었거나 내려갔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에 소통하고 싶다는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정책적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도어 스태핑은 정치적 소통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정쟁적인 질문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다 받아낼 수 있는 정치적인 정무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은 결과적으로는 정부에 관련된 이 정책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나 채널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걸 활용해서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은 최대한 저는 이 발언량을 줄이는 게 나아요. 네. 왜냐하면 발언량이 줄어들면서 좀 정교하고 꼭 필요한 발언을 해야 이것이 효과적이고 현장에 나가서 행보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행보하면서 어려움이 뭔지를 발굴해내고 그러니까 중소기업 사무실에 가서도 왜 중소기업 상황이 열악한지 네. 이런 상황의 소통이 현장 소통이 우리의 문제는 현장의 답이다. 우문현답 방식의 소통이 훨씬 나을 것이 되는 것이죠. 이은영 소장님, 네. 아직 뭐 확정은 아닙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새 국정 운영을 밝힐 계획인데요. 네. 과거 사례를 보면요, 신년 기자회견 이후에 여론 흐름이 달라지곤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아무래도 새해에는 뭔가 사람들이 기대를 좀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을 좀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면 그것이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그 증시 상황도 굉장히 안 좋고요. 그리고 내년의 새해 기대감도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이 이제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하는데 그 트렌드 분석한 자료에 보면 평균이 실종되는 양극화가 더 강화되는 해가 될 것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 사실 아까 언론 도어 스태핑 얘기도 했고 화물연대라든지 이런 파업도 좀 대화를 듣는 입장으로 이 새 기자회견을 그런 내용으로 한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1년 4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관련 여론조사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갤럽의 조사를 보니까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 후보를 뽑아야 한다라는 여론이 49%입니다. 그런데 여당은 거기에 10%포인트나 뒤처지고 있어요.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배종찬 소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총선에서는 야당이 뽑혔으면 좋겠다고 하면서도 같은 기간 정당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이 앞섭니다. 예. 이 괴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그리고 두 번째, 아직 총선이 1년이나 넘게 남았는데
지금 유권자들의 정당 지지율이 실제로 투표로 이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지금 판세 가지고 1년 훨씬 더 남은 1년 뭐 아주 훨씬은 아닙니다만 후내년에 있을 총선의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총선에서 그러면은 어디에 투표를 할 것인가 보면 야당 후보에게 더 많이 투표하겠다는데 이렇게 되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유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이 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비율만큼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고민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높고 총선에는 야당에게 견제할 이 정부를 견제할 야당에게 더 많이 투표하겠다는 여론인데 왜 이게 민주당 쪽으로 흡수가 되지 않을까? 또 하나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당에게 투표하겠다라고 하는 총선에 투표하겠다는 비율이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결국 대통령만 믿기에는 중도 외연 확대가 안 된다. 이것이 이제 국민의힘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가 또 중요한 숙제가 되는 것이죠. 이은영 소장님, 네. 한국을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로 이재명 대표가 23%로 1위를 차지했고요. 그 뒤를 한동훈 장관이 이었습니다. 한 장관의 여권 인사 중 가장 앞선 모습인데 어떻게 보셨나요? 예, 갤럽에서 하는 조사인데요. 이게 이제 자주 하지는 않고 한 분기별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 조사가 8월에 있었는데요. 그때랑 지금 비교해 보면 이재명 대표가 여전히 그 차기 정치 지도자로서 1위긴 하지만 좀 떨어졌어요. 4%포인트 정도 떨어져서 27에서 23%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2위인 한동훈 장관과의 격차가 좀 상당히 지금 큰 편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제 지난 조사 때는 9%였는데 1%포인트 상승을 했지만 아직은 이재명 대표 1위인 이재명 대표와 격차가 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그 이재명 대표가 하락한 이유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리더십의 그 방향, 그러니까는 뭔가 리더십의 방향 이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인간적인 매력을 그 사이에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쌓아갔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의 경우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25% 정도 나와서 상당히 지금 지지율이 높은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계속 지속될지 아직은 이게 정부 측 인사이기 때문에 네. 지속될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들을 보면요. 유승민 전 의원이 네. 1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나경원 전 의원이 1위에 올랐는데 예. 이 공천룰이라든가 지금 향후 국민의당 대표 선출에 어떤 변수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당심이겠죠. 네. 그럼 그 당심은 뭐냐? 윤심일 테고. 그래서 나오는 것이 지금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 룰을 당원 90%대 국민 여론조사 10%로 바꾸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거든요. 결국 뭐냐면 유승민 전 대표가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보면 높지만 이건 다분히 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나 진보층의 역선택 성격인 것이고 네. 결국 그러면은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 나경원 전 의원인데 나경원 전 의원이 뭐 압도적인 그런 또 비율도 아니거든요.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이 전당대회 당대표 유력 후보로 등장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 이게 고민인 겁니다. 뭔가 아무도 없다. 아니 뭔가 이거 뚜렷하게 이 확실하게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라고 할 만한 인물이 없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이 깊어지는 고민이 되는 것이죠. 이은영 소장님.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요. 흥미로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거론되는 여권의 당권 주자들에 대해 다 성의 차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뭐 혼자만의 판단에 따른 언급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말은 정치적인 문법으로 해석을 한다면 나도 있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지점에는 지금 친윤계와 비윤계의 어떤 갈등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내가 중간쯤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를 내가 포용하고 화합시킬 수 있다. 이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발족된 국민 생각이 65명 중심으로 발족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보면은 55명의 비윤계가 사실 지난번 그 원내대표 그 선거할 때 42명보다 더 늘어난 비윤계가 지금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여기를 좀 공략하면서 또 윤심도 얻으려는 그런 어떤 생각 속에서 이 말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서 여론조사에서도 계속 봤지만 앞으로의 정치 지도자를 선호하는 데 있어서 2위가 한동훈 장관이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 안팎에서 한 장관 차출론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어요. 당대표 그리고 총선 출마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건 다르게 어떻게 읽히냐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세를 구축한 인물이 딱히 보이지 않는다라는
라는 걸로도 읽혀서 이 한 장관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당의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그래도 우리 이렇게 존재감 있는 인물이 있다라면서 지지율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그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는 좀 기정사실화하는 것 같은데 당대표로서의 차출에 대해서는 아직 좀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경우는 이미지가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층의 이미지가 좀 좋은 편인데요. 근데 결정적인 그 약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치 입문을 하지 않은 사람이다. 정치 초보자라는 약점이 있고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 그리고 검사 출신이라는 게 이게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정말로 당대표로 차출이 될지는 그건 본인도 아직 결정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새로운 인물을 원하는 그 흐름에 부합하는 인물이다라는 거는 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내일 당대표 취임 100일 맞잖아요. 이재명 대표 얘기입니다. 국민적 평가 진영 논리에 따라서 지금 엇갈리는데 우리 또 소장님들의 평가 간단히 들어볼까요? 어떠세요? 저는 결국 다른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 자가 이재명 대표로서는 가장 중요한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의 이 앞으로의 경쟁력, 또 총선, 또 지지율까지도 책임져야 되는 것이 결국 이재명 대표라면 사법, 수사, 또 리스크는 계속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외에 다른 무엇을 이재명 대표가 보여줄 수 있냐. 결과적으로는 점수를 주지 않고 있는 유권자층, 또 국민들을 더 붙들기 위해서는 결국 저는 경제, 민생, 혁신을 이야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영 소장님은 어떤 평가세요? 이재명 대표가 그 경제 민생을 이야기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자기가 처한 상황이 이제 수사라든지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본인의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리더십 그 차기 지도자 그 조사에서 하락을 했습니다. 8월 대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본인의 어떤 인간적인 매력과 인간적인 친밀도를 그 당내의 의원들과 좀 더 밀착을 시키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그게 지지율을 좀 올리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 검찰 수사로 구속되면서 지금 이 대표를 향한 압박이 커지고 있잖아요.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과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이 동률로 나왔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 이건 관망입니다. 네. 관망인 것이고 앞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떤 대응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자칫 여론의 평가와 사법적 평가가 나눠질 수 있거든요. 그럼 사법적 평가야 검찰 수사에 따라서 차근차근 대응을 하면 될 일이고 여론의 평가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유력 정치인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에 대한 평가입니다. 저는 이 평가에 따라서 정당의 지지율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갤럽이나 4개 여론조사, MBS 여론조사 기관을 기준으로 지지율이 한 30% 미만, 또 국민의힘보다도 차이가 한 10% 이상 정도 차이 나는 수준으로 가면 저는 오히려 이 대표의 자리 자체가 상당히 위태로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이은영 소장님, 네. 이번 한 주 지지율이나 여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전국 현안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이재명 대표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이번 주에 좀 보여줄 수 있다면 그래서 지금 막혀있는 전국을 헤쳐나갈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하나의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배종찬 소장님은 어떤 점을 꼽으시는지요? 이번 주는 뭐 예산안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네. 또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도 또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권 발의도 있는데 저는 중요한 게 결국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정리될 것이냐 아니면은 더 긴장이 고조될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태극 전사들의 월드컵 16강 진출에 온 국민이 환호했습니다. 진영에 상관없이 모두 하나가 됐습니다. 국민 결집의 에너지가 외교 안보와 경제를 둘러싼 위기를 극복하는 동력이 됐으면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검경의 수사를 놓고 정치 보복 공방이 한창인 현실을 뛰어넘어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와의 회동을 통해서 여야 간 협치와 소통 행보에 물꼬를 트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축구로 하나가 된 대한민국을 위기 극복을 위한 통합과 화합의 장으로 승화시키는 노력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권의 몫입니다. 네, 시사 스페셜 마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